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을 언급하는 대신 자유와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했는데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 때 박수를 쳤던 북한 대표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타파인 잘 아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엔 데뷔전이었습니다. 수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첫 연설을 했습니다. 11분 동안 연설을 이어가는 중에 모두 7번의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제가 좀 비교를 먼저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 그 발언을 한번 비교해서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을 해볼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 저희가 시작부터 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까지 영상으로 준비했냐. 이번 윤 대통령의 첫 유엔 연설에서 자유, 유엔 모두 20번 넘게 단어를 썼는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윤 대통령이 북한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첫 유엔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단순한 한반도를 넘어서 진짜 그 국제사회의 현실을 한번 반영해보자. 국제사회에서 사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군사, 대중문화 강국이고 북한은 그 실패한 나라일 뿐입니다. 그런 위상에 맞는 국제관계를 명확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연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 함께 서서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가겠다. 특히 성공한 국가로서 코로나 같은 그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 변화, 그다음에 디지털 격차 이런 걸 해소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겠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 북한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진 않았습니다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파괴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가치를 제시했죠.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북한, 중국, 아마 러시아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디에 서서 누구와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건지를 천명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는 특별석에 앉아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모습까지
현장 화면에서 좀 포착이 됐었어요. 잠시 뒤에 뭐 영상으로도 좀 나올 테지만 조순희 의원님, 네. 이도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핵 혹은 인권 유린 이런 걸로 북한을 애들로서 비판했는데 사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 때는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북한 대표부가 박수까지 치는 그런 영상도 있었었잖아요. 네, 지금 이도훈 논설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전략적인 침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담대한 구상을 밝혔어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한다면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조건 없는 이산가족 상봉, 이 인권적인 문제를 접근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26일 날 유엔 연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북한의 태도를 일단 보겠다. 예. 이런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대척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엔 연설에서는 자유연대를 통해서 유엔에서의 북한의 핵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겠다. 예. 이 구상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자유연대를 통한 북핵에 대한 접근 방식, 여기에 대해서 계속 초지일관 앞으로 쭉 이런 기조가 이어져야 되고요. 이 기조하에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님 말씀은 지난번 첫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 이후에 한미일 특히 미국과의 공고를 좀 연대해서 반자유주의와는 철저히 배척하고 메시지를 한국 중심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읽히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첫 유엔 연설을 두고 늘 그렇듯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소신을 세계를 향해서 잘 말씀하신 거다. 자유, 연대 이런 평소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확실한 게 없고 확고한 의지도 없고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대단히 좀 아쉬웠습니다. 난해하고 그래서 뭐 잘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뭐 저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집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구하는 매우 동떨어진 말씀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야의 평가는 금명이 엇갈려서 들으셨던 것처럼. 그런데 좀 이 유엔 첫 연설의 여러 가지 이모저모들 좀 따져보니까 연설 2시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을 고쳤고 이 부분을 좀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엔 덕분에 대한민국이 성장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책임 다하겠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당장 유엔 사무총장을 해도 손색이 없다. 글쎄요, 윤 대통령의 극찬을 좀 했어요. 네, 일단 뭐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유엔 사무총장을 해도 손색이 없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좀 신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뭐 나쁜 취지로는 얘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그런 취지는 보여지고요. 아니었겠죠. 예.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한 21번 정도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좀 반북한, 반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주의나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인지 약간의 좀 의문이 있고요. 예. 과거의 시각에 좀 머무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적 의미의 자유의 측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평화, 대화, 타협을 원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전 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불가역적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 그것들을 폄훼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한 친구만 뭐 유독 좋아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북한과 아주 어려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대화 타협, 북한의 비읍자도 안 나왔다고 했는데 대화 타협,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유엔군을 파견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유엔에도 기여할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안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우리는 유엔과 협력하고 유엔이 또 도와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이도훈 의원 잠시만요. 좀 꼭꼭 씹어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여기 추가된 유엔 덕분에 대한민국 성장했다. 이런 부분 제가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엔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느냐 갖고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예. 수정주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한국만 한 게 아니라 남한 지역에서 그렇다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국제사회 유엔에서 정식 연설을 통해서 딱 얘기했어요.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북한이 이의를 제기합니까?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될 겁니다. 예. 네, 1950년 6.25가 발발했을 때 유엔 소속의 16개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16개 국가가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온 것이야말로 자유연대였어요. 예.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였거든요. 그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받는 나라에서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주는 나라로 가겠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이죠. 예. 뭐 일단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논평들이 나왔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민주당 의원의 비판도 있고 윤건영 의원 이 추상적이다는 얘기 썼는데 뭐 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매우 인상적이고 정확한 진단이었다.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반면 이렇게 여당 의원들은 극찬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 얘기를 좀 하나 둘 유엔 총회 메시지 얘기를 대통령의 메시지를 하나 둘 나눠봤는데 사실 민주당은 이 유엔 총회 윤 대통령의 연설보다도 윤 대통령이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직접 조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외교 참사로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서영교 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조문 실패의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1번 런던 현지 교통 사정 때문에, 2번 영국 대사가 공석이라 영국 정부와의 소통이 부재해서, 3번 스승 가르침 때문에, 4번 김건희 여사가 걷기 싫다고 해서.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추기 어렵습니다. 외교의 최종 생각하는 답은 있는데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가르침 요 부분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실제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저희가 가감없이 다 들어봤어요. 설주환 변호사님. 네네. 어떤 취지로 왜 외교 참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글쎄요 뭐 천공스승 땡땡스승 얘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 걷기 싫다고 해서 이런 발언들은 좀 너무 조롱이 섞인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다소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그 최고위원회를 조금 더 그러니까 민주당 취지는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하고 공개를 많이 하고 그런 취지이긴 한데 아마 이것을 좀 희화한다라기보다는 이런 매끄럽지 못하게 조문이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조금 저소 섞여서 아마 하신 것 같긴 합니다. 예. 원래 정청래 의원 스타일이 약간 좀 말을 약간 좀 비꼬듯이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듣는 사람하고 재밌게도 하기도 하고 또 반대편에 듣기에는 좀 불쾌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마 본인의 조금 위트를 살려보고자 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전문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논란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그 절차나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외국에 지금 이제 두 번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선되리라 생각하지만은 논란이 일어나는 데는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매끄럽게 다 진행이 되고 알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외교 프로토콜에 따랐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항상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됐을 때 왜 이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사실 왜 직접 조문 못했냐라는 논란의 핵심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게 바로
런던의 교통사정이나 혹은 영국 정부와 소통이 부재해서 지금 영국 대사가 공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본질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조 의원님. 네. 글쎄요. 뭐 상대당이랍니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에서 뭐 옆에 서영거 의원은 생각하는 답까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최고위원을 해봤습니다만 왜 지도부에 최고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위트와 유머가 굉장히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만 이것도 모두가 공감하고 품격도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에 걸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저는 조문외교가 왜 갑자기 외교 참사, 외교 결례 이렇게 불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령 런던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정상급 인사들이 조문을 위해서 굉장히 한꺼번에 몰렸어요. 예. 이것은 영국 정부나 왕실도 아마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몰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급히 수정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 때문에 왕실 안내로 일정이 조율이 됐는데요. 이 변경된 일정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리스, 오스트리아 여러 국가의 행정수반들도 함께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리스, 오스트리아 행정수반들이 외교 결례, 그다음에 또 이 조문 외교가 아니라 외교 참사를 벌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 뭐 조롱 섞인 거 아니냐 여러 말들이 좀 많았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 여기 야권 인사들도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여권 인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전 국민의힘 상근 대변인, 부대변인인 김현주 전 대변인이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때 10끼 가운데 8끼를 혼자 먹은 거 아니냐. 그리고 4년 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때는 혼자만 사진 안 찍힌 거. 이게 진정한 외교 참사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반격에 나섰던데요. 김현주 대변인이 얘기한 건 한 홀대 정도 되는 것 같고 외교 참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민주당의 그 외교 참사는 어떤 것인가를 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났는데 부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디스맨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그런 게 이제 외교 참사죠. 예.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예. 북한 핵 개발에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외교 참사죠. 그 이후에 부시 행정부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하고는 그 외교적 협력이 어렵겠구나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7년에 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다. 중국의 꿈을 함께하겠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게 외교 참사죠.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 번의 외교 참사가 있었죠. 유럽 가가지고 만나는 정상들마다가 북한 해제해달라. 보다 못한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마디 했죠. 지금은 북한 제재에 전 세계가 단일 대우할 때다. 그리고 이후에 아베 총리 만나가지고 북한 제재 더 강화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다 외교 참사고 이게 다 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도원 의원님이 좀 개인적인 시각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분석들이 과거에 있었다. 이승훈 변호사님. 김현주 전 부대변인의 이 발언, 이게 진정한 외교 결례 아니었냐, 혹은 외교 홀대 아니었냐,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제 그 당시에 외교 홀대를 좀 받았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사드를 도입하면서 중국이 우리 사드 보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행 계획이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경제에 있어서 많은 분야에서 보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보복적인 어떤 상태를 풀어보기 위해서 중국과의 교류 협력 관계를 좀 복원시키고자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그 당시에 야당에서도 비판을 했죠. 근데 이번에 조문 외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조문 외교 갔는데 영국까지 갔는데 조문 못할 수도 있죠.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조문 외교를 통해서 많은 경제 대국과 대화를 통하고 경제 실리를 초래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문을 못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갔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하는 정도의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또 외교 참사라고 불리는 게 왜냐하면 또 주한 영국 대사의 얘기로는 뭐 장례식 참석한 게 본식 참석한 거니까 뭐 우리는
한국으로서 할 도리 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이것도 못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다만 윤석열 정부 자체가 리셉션, 조문외교, 참전 용사비 헌화라고 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국민들에게 말했던 것들은 소화를 할 수 있다면 또 그게 유능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번 유엔 방문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정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한다, 흔쾌히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는 정상회담 못 하겠다는 취지로 그런 외교 결례를 범했다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뭐 그 한일 정상회담 좀 두고 봐야죠, 상황을. 예. 예. 그리고 한미 동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만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일본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데 한국은 지금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되고 예. 있잖아요. 예. 통화 스와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 사태 때 통화 스와프를 했습니다만 지금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좀 통화 스와프 문제도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 윤석열 정부가 중요한 경제 문제들 하나씩 해결한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박수치지 굳이 조문외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진 않을 겁니다. 사실 제 질문은 그 직접 조문 안 한 게 외교 참사는 아니냐 이 질문을 드렸는데 확장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이도원 의원님. 그러니까 정명 우리가 말의 뜻은 분명히 해야 되죠. 그 지금 야당에서는 조문을 못했다, 조문을 취소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명백한 선전선동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한 거는 그 엘리자베스 2세의 시신에 또는 그 영구에 참배를 하지 않은 것, 그 행사를 빠진 겁니다. 장례식장에 그 장례 미사에 참석했고 찰스 3세 왕을 만나가지고 애도를 표시했고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를 만나서 충분하게 예.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못한 주한 영국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조문을 분명히 한 거다. 장례 미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자마자 바로 대사관에 와서 조문했을 때 우리 영국 국민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제 이 조문 외교 논란은 좀 일단락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뉴욕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복을 입은 김건희 여사 함께 뉴욕 동포들을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태극기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동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는 5박 7일 순방 중에 단독 일정은 없고 이제 남편인 윤 대통령 함께하는 행보만 있는데 뉴욕 동포들 만나고 한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태극기 배지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주목을 좀 받더라고요. 네, 한복을 입었음에도 여기에 태극기를 배지를 달았다. 이렇게 해서 또 화제가 되는 것이죠. 예. 항상 김건희 여사의 순방 때 가슴에는 늘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 사랑 그리고 우리나라 국기를 알리는 것,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 예. 좋게 보입니다. 태극기 배지를 달고 과거 왼쪽은 나토 순방 때 태극기 배지를 달았던 김건희 여사인데 이번엔 한복을 입고 뉴욕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저렇게 배지를 달고 윤 대통령과 함께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보면 보석 없는 패션 얘기가 나와서 사실 그 순방 떠나기 전부터 뭐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나 민주당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고가의 장신구 얘기, 그래서 왜 이게 재산 공개가 안 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일단 뭐 여러 민감한 부분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장신구는 좀 없이 김건희 여사 공식 행사에 나타났더라고요. 네, 이번에 뭐 가실 때는 일단 조문 외교가 일단 조문부터가 일단 시작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빛나는 장신구를 한다는 것이 또 예의에도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 것 같고 또 한복에는 또 특별히 오히려 옷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게 한국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 특히나 여기 한복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복을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고유 의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대한민국 영부인으로서 어떤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히려 이런 우리의 전통 의상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좋고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뭐 굳이 비싼
장신구라든지 뭐 목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이번에는 상당히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여러 공세 그 직접적으로 맞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도 동시에 깔려 있었겠죠, 이도원 의원님. 네. 김건희 여사 패션 어쨌든 그 퍼스트레이디 영부인 드레스 코드는 어쨌든 순방에서 꽤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일부 매체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상과 사진들이 과거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 여사와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걸 혹시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따라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따라하면 어떠냐 이런 공방이 있던데 저희가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재클린 케네디는 1960년대 세계 패션의 아이콘입니다. 예.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여성은 아마도 그 재클린 케네디 스타일을 한 번씩은 흉내냈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누군가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이 재클린과 비슷하다 하면 그건 대단한 찬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승전 김건희 여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예. 이번 순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합니다. 거의 마녀 사냥 수준이에요. 특히 팩트가 안 맞는 저 사례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러다 역풍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베일 그렇습니다. 망사포 모자 말씀하시는 망사는 무슨 왕족만 쓰는 거다. 세상에 왕족만 쓰는 패션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라도 하려면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과도 맞지 않아요. 이번에 참석한 많은 세계 지도자의 배우자들이 다 망사 달린 모자를 많이 썼습니다. 또 검정 모자도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검정 모자는 오히려 영국 왕실에서 드레스 코드로 검정 모자를 썼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팩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 김건희 여사만 한번 공격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선전선동이라는 표현 조금 순화해서 야당의 공세라고 할게요. 아니, 예. 선전선동은 우리가 정치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님은요. 패션에 대해서도 워낙 장신구 얘기까지 계속 의도적으로 민주당이 집중 공세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도원 의원의 논평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실은 민주당에서 한지 몰랐거든요. 굳이 패션에 대해서 공격을 민주당에서 했을까 싶어요. 예. 저는 그냥 언론이라든가 또는 SNS에서 누리꾼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 갖고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굳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따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최근에 대통령의 부인의 어떤 옷차림 또는 여러 가지 조각품들까지도 지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김정숙 전 여사에 대해서도 브로치 옷이 몇 벌이냐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게 부적절한데 젊은 분들이 또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는 것 같고 이걸 야당의 공세다라고 단정하는 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윤 대통령의 첫 유엔 연설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둘러싼 뉴스거리들 하나하나 종합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오늘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3위로 가볼까요? 대통령의 전용 병원은 기밀인가 아닌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은 경제 분야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정치권에 공방이 있었던 건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전용 병원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전용 병원 의원님께서는 공개를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건 할 수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의원님 아십니까? 서울지구병원이 전용 병원이죠. 서울지구병원은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이런 걸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그거를 밝히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비밀에 대한 가치와 비밀에 대한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밝히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밝히세요? 의원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좀 그런 비밀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전반적으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가장 발끈했던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인 것 같아요. 조수진 의원님. 네. 김병주 의원이 사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성장군, 육군 대장 출신인데 네.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 뭐 서울지구병원이 전염병원이다 이렇게 대정부 질문 연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요. 예. 저도 좀 낯이 뜨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전용 병원은 기밀은 아니죠. 그러나 이 주소를 물어보고 이 동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는다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 경호처 내부 규정이라든지 법령까지도 나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육군 대장을 지냈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냈기에 굉장히 야속한 그런 예.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가령 우리가 국정원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주소 물어보고 국정원에서 어떤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동선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서로가 묻지 않고 답하지 않는 게 관례지 않습니까? 공공하게 정보기관이나 특수한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중요성을 아는 분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너무 과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뭐 조 의원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 설전 이후에 오늘 정치권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어서 특히 고민정 최고위원이 네. 화면을 좀 다음 화면을 부탁드릴게요. 고민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두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밀 유출한 거냐? 정부와 여당 수준이 암담하다라고 했는데 모두 아는 사실이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 전용병원이 어디 있는 걸 다 아는 건 또 아닌 거잖아요. 네, 뭐 다 아시는 건 아닌데 아마 어저께 김병주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 용산으로 이전한 다음에 지금의 현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 병원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긴급할 시에 대처를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병원과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기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전용 병원이 기밀이 아닌데 그 부분을 본인이 혼동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병주 의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대통령의 위급 상황 시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의외의 것으로 제가 봤을 때 불똥이 튀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뭐 전용 병원에 대해서 뭐 어디다 아니다 그것이 기밀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취재라면 굳이 뭐 어디 병원이다라고 특정하지 않고 좀 멀지 않냐라고 했으면 김병주 의원의 질의가 충분히 반영이 잘 됐을 텐데. 예, 아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마 김병주 의원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게 뭐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우리가 어찌 보면 그 국무위원에게 뭐 퀴즈 내듯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 공세 정치적인 어떠한 공세가 아니었나라고도 생각 듭니다만은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죠. 병원 위치가 비밀은 아니지만 병원 이동 경로 등은 내부 규정 법령에 따라 모두 보안 상황이다. 아까 조수진 의원님도 짧게 언급해 주셨는데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뭔가 취지가 퇴색한 거 아니냐. 뭐 이 대통령실 이전과 더불어서. 그리고 대정부 질문 첫날에 있었던 일이죠. 윤석열 정부가 군 장병들의 속옷 예산을 삭감했다. 비정한 예산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민주당 서영구 의원이 오늘 착오였다. 이렇게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일 좀 입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네요. 그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군인들의 속옷, 팬티 예산이 16억 정도 감액돼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면서도 믿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일단 본인은 착오했다고 하지만 대정부 질문 첫날에 이 팬티 예산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단 정정하고 주워 담긴 했는데 수치 차이가 있지만 예산이 삭감된 건 맞고 사실 국방부에서 설명하기로는 단가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도 전반적으로 장병 한 명 한 명 다 돌아간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게 장병들 물품만 단가가 낮아졌다는 것인가
정정하면서도 뭔가 계속 서영교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또 지금까지 조금 과도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정도로 그 장병의 복지에 그 신경 쓰는 공약을 내갖고 실행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병장 월급 200만 원, 그다음에 그 부식비 인상, 그다음에 침구류 교체, 이렇게 아낌없이 쓰는 분이 지금 무슨 전투화, 뭐 팬티, 양말 이런 예산을 깎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서영교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이 잘못된 자료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논의했던 김병주 의원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앞서 그 공개했던 자료입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수정이 안 돼갖고 버젓이 남아있고, 서영교 의원은 그게 잘못된 걸 모르고 한 건지 알면서도 일단 한 건지 그것조차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정정을 했지만 아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이 단가가 조정된 거는 첫째 그 우리 그 장병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52만 명분 그 팬티를 샀다면은, 예를 들면 숫자는 뭐 꼭 그게 아니지만 올해는 뭐 49만 명 분을 샀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양 자체가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엔 수익계약 위주로 했는데 왜 수익계약을 하냐? 경쟁 입찰을 하자. 경쟁 입찰을 하면 당연히 그 단가가 낮아지죠. 이런 데서 오는 건데, 이것도 흔쾌하게 인정을 안 하고 또 저렇게 사과도 안 하는데, 서 의원은 어제 저 대정부 질문에서만 저 얘기했던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고, 맞아요. 그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도 맞장구를 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셨죠. 이 대표도 저는 그 적절한 그 의사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민주당 분들의 이 대여 공격이 정말 지나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거를 바로잡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김의겸 의원, 이재정 의원이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억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와서 악수 청하고 사진 찍어 간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틀린 팩트의 잘못을 인정 안 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박현민 전 비서관, 무슨 뭐 조문록은 오른쪽에 써야 된다는데 일본 왕부터 다 왼쪽에도 쓰지 않습니까? 이런 본인들이 잘못한 주장을 하고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비슷한 주장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조 의원님이요? 네, 정치인도 사람인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수를 할 때는 과감하게 아무 단서 붙이지 않고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기 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최고위 때부터 예열이 됐어요. 또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는데 첫 연단에 선 게 바로 서영교 의원이죠. 서영교 의원이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선배 장병 제대하면 신발을 넘겨받고 물려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으로 당 전체가 다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정치 공세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논란 뭐 오늘 정정을 하겠습니다만 서영교 의원 또 다른 의문까지 좀 제기를 한 상태고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요,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추진했다가 철회한 새 영빈관을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빈관 신축 누가 처음 제안한 거죠?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이 사업을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재부 장관이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보고를 말씀을 안 드렸다는 말씀이지,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기재부하고의 협의된 결과 등등은 안에 내부 여러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진행됐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800억 영빈관, 윤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다, 기재부 차원에서 준비했다, 이렇게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뭐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을 신축하지 않고 청와대의 영빈관이나 국방부 컨벤션을 사용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78억 영빈관 예산안이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고요. 실제 뭐 기재부 장관도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니까 뭐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비서실에서 대통령의 어떤 허락이나 지시 없이 영빈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에서 영빈관에 대해서 옮길 거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도 대통령에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87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저 영빈관 철회한 얘기를 두고도 논란거리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인사 정책을 분야까지 논의합니다. 경제적 지원 조치 높이와 거의 1대1로. 여야 가릴 건 없네요, 의원들이. 여기 현직 의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글쎄요, 좋게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뭐 개선점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제일 중요한 대정부 질문인데. 네, 참 부끄럽죠. 저부터가 부끄러워서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부터 한 6시 30분까지 국무위원은 앉아 있는데 의원들도 정자세를 하고 앉아 있기가 참 어려운 구조이기도 해요. 사람들도 찾아오고 또 위에 있는 언론사 카메라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드나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정부 질문이 정부에게 아주 사실관계에 입각한 아주 뾰족한 그런 날카로운 질문도 해야 되고요. 또 정책 질의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걸맞는 답변도 나오고 그렇다면 모두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닌데 글쎄요, 보기에는 또 이동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뭐 의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죠. 대정부 질문이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 그냥 그 의원들 지역구에 사진 찍어 보내기 위한 거 말고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똑같은 질문, 그리고 알맹이 없는 질문, 그리고 저걸 위해서 모든 국무위원이 다 대기하고 국력의 소모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정치개혁안 논의할 때 대정부 질문 없애는 방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도 얘기까지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 대정부 질문 오늘 경제 분야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오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올 적자를 메우려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한 달에 8만 원 이상 올려야 된다. 이런 전망치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원료비가 좀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일정 부분의 전기요금의 조정 없이는 한전의 적자를 면할 길이 없고, 원료비가 석탄이나 가스값이 내려가지 않는 한은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한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단 이거는 민주당 김혜재 의원 측의 시뮬레이션, 그냥 가상으로 돌려봤을 때 적자 다 메우려면 가구당 월 8만 원 이상 전기값 더 내야 된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가구당 전기값 이렇게 올리는 건 말도 안 될 텐데, 문제는 이게 구조적으로 문재인 정부부터 뭔가 전기값을 올리지 않고 뭐 에너지 수급 정책을 펴다가 폭탄 돌리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있어요. 다소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격이 동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또 그 유가 자체도,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라고 볼 수 있는 뭐 유류라든지 그다음에 석탄값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았죠. 그런데 지금은 고유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훨씬 더 올라가면서 적자폭이 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지금 당장 월 8만 원씩 인상을 해서 올해 적자폭을 다
메꿀 것이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가 지금 고물가의 행진을 겪고 있는데 공공요금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요금을 올려버린다면 이게 곧바로 서민들에게 큰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특히나 겨울에는 특히나 난방기구를 더 쓰기 때문에 이 인상된 전기료가 된다면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특히 전기차 제가 기억나는 것은 쇼츠로 공약이라 해서 그 전기차 충전 요금 그 동결이라 했거든요. 인상 요금을.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올리기로 돼 있었고 지금 아마 그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아마 10% 정도 지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좀 형성할 필요는 있는데 저는 이게 정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의 원인이 되었다. 이건 조금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탈원전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2060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탈원전이라 해서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저께 유엔 연설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언급도 하셨지만은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한전에서 동결시킨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인상분은 불가피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렇게 최악의 적자 난에도 한국전력 내부에서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게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전기값 한전 적자를 메우려면 국민들 8만 원씩 한 가구당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앞으로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전기값 얘기는 추후에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얘기와 우리 전기값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섬뜩한 눈빛이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오늘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본인에 대해서 중형이 구형된 이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진술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오늘 전주환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스토킹 범죄가 보복 인정하시나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으세요? 그건 맞습니다. 범행을 도주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돈은 왜 뽑으려고 하셨나요? 부모님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스크 안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기자들의 한 7, 8가지 질문에 모두 답을 했어요. 일단 이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수근 변호사님.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도 이제 사건이 너무 커졌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 아닌가 싶고, 사실상 이런 뭐 극악무도한 짓을 범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게 보복살인이거든요.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선고 하루 전날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무슨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계획 범죄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은행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 아마 범죄 후에 도주를 할 계획이었을 것으로도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히 또 법무부가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생각됩니다. 제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야, 이 표현 좀 말이 됩니까? 범죄 심리 전문가는 저걸 자기 방어적인 표현이다. 이수정 교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기 방어적 표현이다. 글쎄요, 뭐 사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없겠지만 저 피의자 전주환의 저 눈빛을 두고도 여러 간론들박이 있는데, 일단 경찰은 그럼에도 사이코패스 조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 전주환의 저 눈빛 하루 종일 많이 오르내린 저 장면이었습니다. 더 보진 않겠습니다. 미친 짓을 했다 저 표현.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계획범죄 얘기는 워낙 추가 정황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건 접어두더라도 이 부분이요.
어떻게 범죄 전력에도 입사를 서울교통공사 했는지 이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결격 사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금치산자처럼 이런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파산자로서 복권 안 된 분,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전과자인데 지금 이제 법에 보면 실형은 이제 그 집행 끝나고 5년간 못 하고, 예. 그다음에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고 2년간 못 하는데 문제는 이제 벌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제한이 없어요. 벌금에 대해서는 이제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전주환 씨가 정과는 이게 두 개 있어도 전주환이요. 예. 예. 정관에서도 이 음란물 유포가 벌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격 사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걸러낼 수가 없고, 예.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조회도 안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 제 생각은요. 우리가 이제 출마할 때도 범죄 경력 조회표를 떼내잖아요. 예. 거기는 이게 모든 범죄 경력 벌금부터 다 나옵니다. 이걸 이게 떼내게 해가지고 면접에서 좀 이게 걸러내는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이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래 봅니다. 예. 범죄 전략 말고도 다음 화면은 제가 직접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역 직원이 사내 전산망 개인의 주소까지 절대 볼 수 없다. 이틀 전에 얘기했다가 이 보도가 나오니까 전주환이 내부망 발견된 회계 시스템,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에 접속해서 주소를 파악했다. 이 뭔가 입사 때와 그리고 이 주소를 알아내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이 시스템까지 사나망에 구멍 뚫린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주환 미친 짓을 했다. 뭐 자기 방어 얘기 아니냐 전문가들의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참다 못해서 올 1월에 신고할 정도면 스토킹 이거는 제발이에요, 제발. 당연히 그러면 영장 청구를 했어야죠. 지금 누구 기준으로 그러면 영장 청구 기준을 생각하는 겁니까? 영장이 당시에 청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소라뇨. 그런데 저 자리에서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이 신당역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말하다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가벼운 어떤 경범죄라도 상황에 따라서 직위해제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직위해제자들에게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심 판결 이후이면 바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을 재배치하고 특히 여직원에 대한 어떤 당직 폐지를 좀 줄이는. 여성 영무원의 당직을 줄일 것이다. 이 부분을 두고도 누리꾼들 갑론을박했는데 본질을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본질을 잘못 짚었고 적절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르는 답변이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시스템적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런 이번과 같은 범인은 조회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여직원에 대한 당직을 줄이겠다, 이렇다면 이거는 역차별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여성이 안심하고 당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여당에서는 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신당역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검찰이 과거 이재명 대표가 변호했던 이른바 조카 살인 사건, 이 변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오랜만에 이 뉴스 다시 접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2007년 2월에 당시 이재명 대표 조카 모녀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변호를 했고, 근데 이거를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입 폭력으로 지칭해서 발언이 논란이 됐고 당시 유족 측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형사 기록을 요청했는데 오늘 그 서정욱 변호사님, 검찰이 이 내용을
법원에 냈다. 뭐 이 얘기가 오늘 핵심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그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호하다가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형법에 보면 업무로 인한 행위는 이제 위법성이 조각이 됩니다. 업무로 인한 행위는 변호사 업무니까 예.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한계가 있어요. 조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참작이 된다 이 말씀이죠.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위법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판례를 보면 변호사가 변호를 하다가 피해자를 심하게 모욕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허위 사실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데는 이제 변론권을 남용 또는 그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법정 다툼을 하다 보면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유족 측이 받아들여도 이건 정말 선을 넘었다라는 거는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피해자한테 불필요하게 모욕적인 언사를 쓴다든지 또는 이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근데 이재명 변호사가 당신은 변호사죠. 근데 말이 안 되게 심신미약 전혀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명백한 고의 살인을 뭐 데이트 폭력으로 미화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래 소송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본인이 사과까지 했으면 성실하게 자료를 내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답변도 안 내고 완전히 무시하고 뭉개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유족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검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또는 이제 그 문서 제출 명령이나 이걸 신청하면 이게 요즘은 잘 안 받아주는데 아마 이제 검찰에서 3개월 동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 이래서 이게 보내준 게 아닌가 보입니다. 사실 이승훈 변호사님, 뭐 지난 대선 기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는 너무 이 사건을 축소한 거 아니냐 이런 규정 자체가. 근데 당시 대선 기간에 이걸 사과했단 말이죠. 어찌 됐건 변호한. 근데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뭔가 성실하지 못하다.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답변을 제대로 안 해서 성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참 답변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변호인으로서의 일을 한 것이지 자신이 어떤 사회 활동을 한다거나 자신의 잘못을 얘기한 것이고 누군가의 범죄에 대해서 변호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피해자 유족께서 화가 나서 소송을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성실히 답변하는 것도 또 유가족이 더 기분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던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성 폭력을 크게 말한 건데 최근에는 일단 폭력이 범위가 더 넓어서 살인까지도 가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의 어떤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다 싶고요. 과거에 이제 심신미약 주장들은 2006년도면 변호사들이 그냥 다 했던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고 범죄를 범했을 때 이것도 심신미약을 모든 변호사들이 다 주장을 하고 주장을 하지 않으면 또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거다. 이런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심신미약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어떤 2006년도에 어떤 변호사로서의 변호 행위를 또 도덕성과 연결시켜 보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분 변호사의 뭐 여러 각기 다른 논평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전주환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제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라는 발언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뉴스탑10 사건 사고 소식은 한꺼번에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와중에 한 남성이 과거 본인 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7위 키워드를 바로 열어볼까요? 7위 키워드는 살벌한 청혼인데요. 바로 그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참 세상 참 무섭습니다. 김강선 변호사님. 이게 복역 후에 올해 3월에 출소했는데 운명이다, 청원한다, 죽고 싶다, 전화 받아라 이렇게 하고 저 휘발유통까지 들고 들어가서 지금
큰 논란거리예요? 지금 이 사람이 2014년도에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미수에 그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을 했는데 당시 아마 경제적이 여러 가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국선 변호인이 진주의 한 여성 변호사예요. 그래서 여성 변호사가 그 당시에 사건을 변론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치료 감호 선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치료 감호를 받고 나서 치료 감호 선고를 받으면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 감호 처분을 집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형이 선고되면 그 다음에 이제 형을 집행을 하는데 작년 3월 초에 출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청원한다, 죽고 싶다. 그리고 자기의 살인 미수죄는 굉장히 억울하니까 이거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 해당 국선 변호사 과거 변론 맡았던 저 사무실에 휘발유통까지 올려놓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경유 10리터로 들어있는 기름통하고 여러 가지 이제 흉기를 진짜 라이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불을 지르고 가겠다. 12시까지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피해 변호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신고를 했고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참. 이 지금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꽤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과거 국선 변호사 본인을 변호했던 사람까지 이렇게 스토킹을 한다. 운명이다. 예, 무섭습니다. 파리 한번 볼까요? 이 사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요리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하면서 여러 잘 알려진 얼굴을 알린 인기 셰프 정창욱 씨가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를 위협한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맞을 때 첫 2대 맞을 때 너무 놀라잖아요. 이제 저는 이러고 이제 가드를 올리고 정창욱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갑자기 주방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진짜 죽겠구나, 도망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움직이지 마, 죽여버린다 해서 굳었죠. 셰프 정창욱 씨, 사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동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유튜브 촬영 중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은 또 면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정창욱 씨의 이제 범죄 혐의는요. 한 2번에 걸쳐서 본인의 유튜브 촬영과 관련된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예. 또 부엌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협박하고 그다음에 내리꽂고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검찰은 구형은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오늘 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저렇게 재판을 받고 범죄 행위를 한 걸 다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합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지난번에 검찰이 구형할 때 다음 선고까지 이제 합의를 하라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합의를 좀 시도하다 그냥 말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0개월 선고하면 이걸 실형 선고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실형 선고할 때는 법정 구속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공탈을 하든지 피해자와 합의를 해라. 예. 그래서 용서를 빌어라. 그런데 법정 구속을 해버리면 합의할 기회가 좀 없어지잖아요. 제가 방송 전에 그 피해자 측과 한번 통화를 해봤더니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심경인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합의할 의향도 전혀 없었고 그냥 꾸준히 엄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항상 견지해 왔었거든요. 법정 구속이 안 된 점이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실형 10개월 어쨌든 선고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SNS나 서면으로 한 것 말고 직접 사과를 좀 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군요. 저희가 피해자인데 인스타그램에 사과를 올려서 어땠어요? 그때 이 사람은 저희한테 진정한 사과를 하려는 그 의지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사과를 하려는. 근데 이제 선고 공판 이제 3주 전에 이제 사과문을 한 장을 띡 보내는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진짜 사과를 하려고도 안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자 측 얘기는 법적인 단죄를 떠나서 직접적인 사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SNS 본인들은 지금 그 SNS 볼 수 없는데 사과했다.
서면으로 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건 맞는데요. 예. 사과도 진정한 사과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SNS에 일방적으로 사과를 하고요. 또 재판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합의를 하라고 하니까 사고문만 그냥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또 재판부에서 경고를 했어요. 사과를 하라고. 근데 그럼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 걸 보면 그 이유를 참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10월이 징역 10월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정창욱 씨 측의 입장도 반론도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오늘 1심 선고 공판에 찍힌 정창욱 씨의 모습입니다. 9위 열어볼까요? 키워드는 살인 예고입니다. 살인 예고.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말들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 섬뜩한 살인 예고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오늘 새벽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잠잘 그 시간에 본인이 흉기를 들고 아버지 죽이러 가는 중이다라고 예고를 해서 이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저런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은밀하게 하고 계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뮤니티에다가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중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흉기를 들고 서 있는 그런 사진을 게시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걸 본 네티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경악할 만한 일이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체포는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1시간 정도 흐른 다음에 다시 글을 작성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한 거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 기록조차 없다. 그러면 이 말에 그러니까 살인 예고글을 올린 이 사람의 이 말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폭력 신고를 했는데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이제 가정폭력과 관련된 신고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꾸지람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게 지금 보니까 이 일이 더 커진 이유가 본인도 경찰에 본인 직접 신고했지만 저 글 보고 새벽에 깜짝 놀라서 이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누리꾼들이 직접 신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신고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어요. 예. 그런데 경찰에서 이제 존속 살인 애위로 체포를 했는데 예. 아마 경찰도 그런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직 그래서 조사가 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정신질환으로 응급 입원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경찰이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이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가 과연 정상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아무리 심적 부담 이런 것 떠나서 일단 저 오늘 새벽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힌 저 살인 예고글 일단은 일단락은 됐는데 이후의 수사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3가지 한꺼번에 열어봤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오늘 있었던 정치권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판사 바꿔달라 퇴짜 받은 여당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를 짓기로 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8월 15일에 매기구이집까지 했습니다. 이준석이 알 거예요. 매기구이집이 역사적인 장소더라고요. 네. 지난 7월 11일 날 있었던 첫 성접대 룸사롱에서 있었던 일과 그 해당 숙박업소 시간이나 여성에 관한 이야기 관련 인물들 특정도 했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 성매매 그리고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넘겼다. 근데 이 부분이요. 이준석 전 대표 측과 또 뭐 반대하는 측이 또 말들이 좀 다른 게 해석이
정말 성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공소시효 지나니까 넘긴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무혐의가 성상납, 성접대에 입증이 된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전문을 7장을 다 보니까요. 예. 성상납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판단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하. 아직 전혀 안 했고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성매매는 이제 시효가 5년이니까 논할 가치가 없고요. 문제는 이제 알선 수재입니다. 문제는 접대를 20번 정도 했다고 주장하는데 7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20번의 접대가 하나의 죄가 포괄일죄가 돼야지 마지막은 이제 죄를 기준으로 보면 7년이 남게 되거든요. 예. 이게 포괄일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문을 보니까 포괄일죄가 되려면 이제 요건이 3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범죄 의사가 단일해야 됩니다. 예. 하나의 목적이 동일해야 돼요. 그다음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범행 방법도 동일해야 됩니다. 예. 근데 경찰의 판단은 범죄 의사의 단일성이 없다.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쉽게 말하면 이게 앞부분의 성상납은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오기 위한 목적이고 예. 그다음에 또 몇 번 접대는 최태원 회장 사면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명절 선물은 관계 유지 목적이기 때문에 예. 크게 그 3개로 나눠 가지고 포괄일죄 3개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되지만 전체가 포괄일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성상납 이 부분은 시효가 7년이 지났고요. 그 마지막에 포괄일죄 2개가 남잖아요. 2015년에 추석 선물, 설 선물. 예. 요 2개는 하나의 이제 포괄일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를 한 거죠. 뒤에 거는. 그러니까 성접대를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경찰이 판단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경찰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측근을 시켜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 의혹은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돈을 주기로 한 건 아닙니다. 투자 유치예요. 그러니까 월 7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크게 정확히 지켜준다면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세현 같은 그 방송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정규 방송이나 언론이 받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더 컸기 때문에 성접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나아가 가짜 사실 확인서를 작成함으로써 그야말로 악질적인 무고, 고의에 의한 이런 무고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국민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게 증거인멸과 무고인데 이수훈 변호사님. 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성접대를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경찰이 안 들여다봤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발목을 잡힐 수 있지 않냐는 관측이 좀 많은데 이른바 7억 각서 얘기. 이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는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교사를 했다고 하는데 김철근 정무실장 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왜 7억 각서를 써줬냐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시기에 대선에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이랬을 뿐이지 이준석 대표의 교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승훈 변호사님 시각에는 이것도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대표에 대한 무고죄 관련해서도 이건 결과적으로는 성접대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성접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없었는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성접대 여부와 관련해서 증거가 불충분했다거나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는 이유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무고죄 여부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성진 대표 측에서도 무고죄가 어려울 뿐더러 이준석 대표 쪽에서도 무고죄가 어려운 거죠. 왜? 성접대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정욱 변호사님 생각은 같으십니까? 전액이 다르고요. 지금 이제 무고죄 부분은요. 예. 일단 그 공소시효 때문에 이제 그 알선 수재만 불송치 결정하고 검찰로 안 계속 넘기고. 수사하겠다. 나머지는 시효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이 발표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때 술집에 마담까지 이제 조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변호사인데 강신업 변호사는 직접 들었고요. 술집 그분은 이제 적개건이라고 할게요. 따라서 이제 그 경찰이 볼 때는 성접대 자체는 이번에는 판단 안 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그러나 이게 무고죄는 저는 성접대 여부를 판단할 걸로 봐요. 판단한다면 결국에 접대 사실을 인정해서 무고로 송치할 이럴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로는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증거 인멸은 또 떠나서 경찰이 보고 있는 게 범인 도피입니다. 아하. 뭐냐면 이제 적극적으로 7억 허위각서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범행을 이게 혐의를 이게 그 도피시킨 것처럼 이게 은폐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게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증거인멸과 무고에 대해서 두 변호사님의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불송치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윤리위원회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이래서 언론만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경찰 당국이 그 형사법 원리에 따라서 제대로 결정해설이라고 그렇게 짐작만 할 뿐입니다. 직피 신청은 왜 하신 걸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결정이나 이런 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피 신청은 그런 것인데. 이준석 대표 어제 공시 결정이 오늘 기피 신청하신 거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제가 일견 보기엔 별로 뭐 그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재판부 바꿔달라. 왜냐? 채무자인 전주의 의원이 재판장과 서울대법대 동기동창이니까 바꿔달라. 근데 재판부가 거부를 했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 공문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좀 논란이었어요. 뭐 국민의힘에서 다분히 뭐 정치적 공세를 한 걸로 보입니다. 황정수 부장판사가 앞으로 계속 가처분 그 심리를 해도 국민의힘에 유리한 판결을 내주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정하에, 그렇다면은 조금 그 압력을 넣어서 만약에 황정수 판사가 조금은 마음이 그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가 있으면 조금 그 추를 바로잡아 보겠다는 취지로 한 것 같은데 별로 효력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제 맞아요. 민사 51부가 있고 52부가 있는데 51부가 원래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예비적으로 이제 52부 하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부지법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바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반응을 내놨고 왜 국민의힘 이렇게 시간 끌기 아니냐, 자신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연 전술, 이준석 전 대표 본인 잡기 할 시간에 물가 환율이라 잡았으면 뭔가 그 본인 어찌됐건 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자신감이 생긴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우선 참 이런 사안이 이렇게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끄럽죠. 그리고 전직 당 대표가 지금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지 전혀 않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사 결과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오늘 재판부 바꿔달라 이런 것은 긁어부스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십니다만 이렇게 뭐 서울대법대 동기니까 재판부 바꿔달라는 건 국민의힘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특정 판사라든지 특정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또 어떤 재판부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달라. 이것은 우리가 이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절치 않았다. 그 서정욱 변호사님, 그럼에도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수사는 진행 중이고 본인은 계속 가처분 신청을 낼 거고 뭐 유엔 제소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뭐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간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 국민의힘하고 이준석 대표 둘 다 코미디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의힘이 불공정하다면 예를 들어 이제 이준석의 변호사가 뭐 판사하고 동기라든지 이런 사유를 들어야죠. 전주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이분하고 이게 동기인 게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할 일이 없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코미디고. 뭐 유불리를 따지기도 좀 애매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말씀하시면 계속.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유엔에 한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만들랍니까? 뭐 민주화 투쟁하다가 독재 정권에 탄압받았습니까? 이걸 왜 유엔에 가져갑니까? 당내 내분의 문제를. 저는 둘 다 말도 안 되는 게 억지 논리를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일단 그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사실은 이제 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송치하지 않은 건데 당연한 결과라고 했죠. 근데 반응이 조금은 그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를 본인이 직접 받았죠. 경찰 수사를 받으니까 경찰이 이 정도는 알고 있구나, 그런 게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시각들 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클로징 하기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장신구보다 태극기 배지가 더 빛난다는 김건희 여사 말씀해 주셨고요. 국회의원도 참 좋은 직업이네요. 자고도 월급 받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도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라고 하셨고요. 예. 깔끔한 사과도 필요해요. 서영우 의원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법이 더 강화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스토킹 살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댓글까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수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